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멸시효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멸시효의 이제 변론주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주의는 이제 항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멸시효의 항변, 소멸시효 중단의 지항변, 이게 변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 1번 그 판례를 보면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로부터 이제 어음을 발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음 채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B로부터 A가 받을 돈은 이제 1억 원인데요.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대여금 채권, 그 다음에 어음 채권. 이게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은요,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죠. 근데 이거는 각각 별개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B가 예를 들어서 A가요, 요 1억 원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도 하고, 그다음에 어음 채권에 기한 청구도 한다고 했을 때, B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고 하면은 각각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어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그 권리를 특정을 해서 항변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항변을 했다면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만 항변을 한 것이죠. 어음 채권에 대해서는 항변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가요, 지금 1억 원을 청구하면서 대여금으로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로 갑호증으로요, 갑제 1호증으로 어음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1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B가 발행한 이제 어음을 발행받았다. 이거를 이제 서증으로 제출을 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B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음 채권은 시효 소멸했다. 이렇게 항변을 했을 때 B는 과연 요 A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A가 청구하는 거는 대여금 청구 한 가지입니다. 대여금, 어음 이렇게 두 가지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여금 청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B가 소멸시효 완성됐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소멸시효 항변이 된 것이죠. 다만 지금 B는 어음 채권이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시효 완성됐다라고 한 것인데 다만 이거는 어음 채권이 아니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B는 일단 항변을 한 것이고 시효 항변을 한 것이고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된다. 그 소멸시효 기간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페이지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주장은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요, A가 대여금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B가 어음 채권 시효 소멸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잖아요. 어쨌든 항변은 한 것이다. 시효 항변한 것이다. 다만 시효 기간을 잘못 주장한 거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가 완성됐는지 그거를 판단하면 된다라는 게
1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응소행위가 있는데요. 응소행위. 자, 이게 아주 많이 문제가 됩니다. A가 B에 대한 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B가요, 이렇게 B가 A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야.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에 대해서 A가요, 소송에 적극 응소한다. 그러니까 답변서를 내고요. A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 응소해서 A가 승소했다면 A의 이러한 응소 행위도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효 중단 사유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청구, 그 중에서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는 언제냐면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그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서를 제출한 그 시점이 마치 소를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청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그 시점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판례는요, B가 A에 대해서 이렇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A가 적극 응소해서 승소했다면 이것도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A가 이렇게 응소를 할 때요, A가 응소를 할 때 바로 시효 중단의 주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종결할 당시까지만 소멸시효 중단 항변하면 됩니다. A가요, 시효 중단의 항변을 응소하면서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바로 시효 중단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요, 요 재판이 끝나는, 변론 종결되는 그때까지만 시효 중단을 하면 관계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효 중단이 되는 거는 응소라는 요 사실, 이거에 의해서 이제 시효 중단 사유는 있는 것이고요. 변론주연직상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주장은 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변론 종결될 때까지만 그런 주장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소멸시효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뭐 항변, 그러니까 소멸시효 자체가 이제 그 대표적인 항변 사유고요. 또 시효 중단 사유가 또 재항변 사유이기 때문에 변론주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공부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효 중단 사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민법 168조에 시효 중단 사유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이제 청구가 있고요. 2호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3호에 승인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청구가 있습니다. 청구. 자, 이 청구에도 이제 종류가 이제 상당히 많을 텐데, 가장 강력한 권리 행사인 거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약한 그 청구는 이제 최고에 해당합니다. 자, 1번 판례는요, 지급 명령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 뭐 어떤 금전, 뭐 그 밖에 대체물, 뭐 이런 청구를 할 때 어떤 좀 간이 신속한, 또 경제적으로도 좀 저렴한 그런 절차가 이제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뭐 인지 때도 이제 소송에 비해서는 10분의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렴하죠. 자, 이러한 지급명령은 밑줄 쳐놓은 부분에 보는 것처럼 간이 신속한 어떤 권리 절차이고요. 이행의 소를 대신해서 법이 마련한 특별 소송 절차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권리 위에서 잠자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봐서 재판상 청구의 요 지급명령도 그 하나다. 재판상 청구의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지급명령의 신청도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했다 이거요. 그런데 소송이 뭐 취하되거나 뭐 각하되거나 뭐 기각이 되거나 그러면 시효 중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후속 조치가 있으면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 근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시효가 중단됐어요. 근데 지급명령이 각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면 최초 지급명령 신청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1번 판례는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2000년 2월 21일에 이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강간으로 이제 그 고소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꽃뱀으로 의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죄, 간통 이런 걸로 이제 고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고 항소심, 상고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 2004년 9월 24일입니다. 2004년 9월 24일에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그 불법 행위가 있었던 이때부터 이제 3년 이내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3년 기간이 원래는 이때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 이제 이때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3년의 시효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2007년 9월 21일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무죄 확정된 때로부터 보면은 3년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지켰죠. 그래서 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 13일에 지급명령이 각하가 됐습니다. 뭐 송달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이제 각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 3월 18일에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송도 제기했다가 각하가 되면은 후속 조치, 다시 소를 제기한다든가 그러면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도 요 지급명령 신청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이 됐다가 각하가 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지죠. 근데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 제기, 후속 조치를 취했으니까 요 시점에서 시효 중단됐던 효력이 유지가 된다. 그러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도 이제 지금 명령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지급 명령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도 그거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확정이 돼요.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소송으로 이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결 이후에 보는 것처럼 처음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한 시점은 2013년 2월 28일 이때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송달이 피고에게 송달이 됐는데 피고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급 명령으로는 안 되고 소송으로 이제 이행이 됐는데 2013년 4월 23일에 소송으로 이제 이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효 중단되는 시점이 이제 요때인지 아니면 요때인지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요때가 이제 시효 중단 시점으로 봅니다. 소송으로 이제 이송된 때에도 지급 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요, 이때는 아직 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고, 이때는 시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였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3번 판례는요, 이제 일부 청구를 한 거예요. 일부 청구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이제 청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1,000만 원만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청구를 했을 때 시효 중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 대법원은 지금 내가 일부 청구임을 이제 명시했다 이게 명시했다라고 하면 그 청구한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제 그럴 때 소제기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손해가 얼마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신체 감정을 이제 해서 그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손해가 전체 손해가 얼마인지를 이제 알 수 있어서 이제 청구 취지를 이렇게 1억 원으로 확장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원고가요, 일부 청구를 할 때 1,000만 원이 일부 청구임을 명시했지만 향후 청구 취지를 확장해서 이게 전부에 대한 청구를 할 것이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은 그때는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확장까지 했다면 최초 소제기 시에 전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자의 의사가요, 권리자의 의사가 그냥 일고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체 감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손해가 명확해지면 1억 원으로 이제 확장하겠다는 거니까 처음부터 전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줄 쳐놓은 부분에 있는 것처럼요, 소장에서 청구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에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했다면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대해서 판결을 구한 것으로 봐서요, 전부에 대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일부만 이제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확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냈는데 그냥 이거대로 끝났습니다. 예, 청구 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부 청구한 거대로 판결이 그냥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요 부분만 시효가 중단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처음에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전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그 의사가 계속 표시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판결이 종료된 이후에 6개월 이내 다시 뭐 9천만 원, 이 잔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최초 소 제기 시점에서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면 전부에 대한 그 권리 행사가 요 최초 소 제기 시부터 요 그 소송 종료될 때까지 전부에 대한 권리 행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건 최고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하면 최초 최고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6개월 내에 요 잔부를 청구했다면 이거는 시효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효 중단이 된 것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로 생각이 돼요. 실제 이제 요 사례는 어떤 그 사례였냐면요. 이게 이제 어떤 그 토지 수용을 이제 원고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수용을 당하면서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원고가 2008년 10월 31일에 이거에다 이제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주 대책으로요, 내가 토지를 수용당했다. 특히 뭐 주택 같은 것들을 내가 수용당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그 이주 대책으로서 분양을 받는다. 그런 경우에 그 분양대금에는요, 그 토지를 수용당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이렇게 공제하고 분양대금을 정하게 돼 있어요. 일반 분양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A가, 그러니까 원고가 납부한 요 분양대금에는 그러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부당이득이다라고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제 노원구였어요. 노원구. 근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이제 2013년 7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이런 이렇게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 이제 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5년 내에 소송은 이제 제기가 된 것이죠. 근데 원고가요, 소송을 일부 청구임을 명시해서 200만 원만 청구했어요. 200만 원만. 그리고 이제 소송 진행 중에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요 2013년 7월 30일 요 당시에 비록 일부 청구이긴 하지만 전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승소 확정 판결이 나버렸어요. 2016년 11월 8일에
200만 원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청구 취지를 확정 안 한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잔부 청구, 나머지 청구를 원고가요. 2017년 5월 18일에 2천만 원, 나머지 이제 200만 원 받은 거 빼고 2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대법원 논리대로는 어떻습니까? 요때 2014년 7월 30일에 전부에 대한 청구를 할 의사가 이제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200만 원만 청구해서 이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시효가 중단됐겠고, 나머지 잔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송이 종료되는 요 시점까지는 그 최고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료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때요? 6개월이 조금 지나서 소제기가 됐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돼 버렸다는 겁니다.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 판례이기도 하고 여러 일부 청구에 관련된 또 최고와 관련된 그런 쟁점들이 있는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입니다. 4번 판례는 이제 소송고지입니다. 이제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소송고지를 하면 피고지자는요, 이게 고지받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패소 판결을 이제 받았을 때 소송 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았으면은 참가자 효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마치 보조 참가를 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고지가요, 어떤 채무 이행 청구의 의사 표시가 그 소송 고지서에 들어 있다면은 이거는 최고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최고를 할 때 A가 B에게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최고를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A가 B에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겠죠. 그러면 내용 증명이 이제 B에게 이렇게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최고가 된 거야. 그리고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시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해야 최초 그 최고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고는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이죠. 채권자가요, 보통. 그런데 소송 고지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송 진행 중에요.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다가 소송 고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그 소송 고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면에서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4번 판례는 어떤 것이냐면은요, A가 1차 사고를 당했어요. 1차 사고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자기가 이제 아픈 게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B를 상대로 2차 사고에 책임이 있는 B를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A가 B를 상대로 이제 소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 이게 진행 중에 신체 감정을 받고 그랬어요, A가. 근데 보니까 이 A가 지금 다친 거는 요 2차 사고보다는 오히려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건 이제 C란 말이죠. 그래서 A는요, A는 2011년 6월 7일에 소송 고지 신청을 했어요. 소송 고지 신청서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그 C에 대해서 너가
책임이 있다면은 너에게 내가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내용의 소송 고지서를 제출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소송 고지서를 이제 법원에서 이제 송달을 해주잖아요. 요 C에게. 근데 보통 이렇게 2011년 6월 7일에 소송 고지 신청을 하면은 보통에게는 얼마 안 걸려서 이제 도달이 될 텐데 요 사안에서는 특이하게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11년 11월 15일에 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소송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 전입니다. 시효 완성 전인데 요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완성 후였어요. 그리고 이제 A는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게 2012년 8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A가 C를 상대로 1차 사고의 책임자인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거는 2012년 6월 29일에 이제 소 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은 소송 고지, 그러니까 A가요, 내 손해가 2차 사고가 아니라 1차 사고로 인한 거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소송 고지서를 제출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거야. 자, 그러면 최고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은 보통은 그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제 도달이 됐으니까 이건 이미 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소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송 고지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이제 송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제출하면 그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아도요, 소장을 제출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민사소송법에요.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소송 고지를 이렇게 법원에 제출한, 소송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고 봐야 권리자의 어떤 보호,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때 이미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우에는 최고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해야 돼요. 소제기, 이런 보완 조치를 취해야 최고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송 고지의 경우에는요, 요 소송 고지에서 시효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는요, 요 A가 C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의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끝나면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요 피고지자에게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면 참가적 효력이 미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고지를 했다.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그 의사는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종료되고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만 보완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 시점에서 소송 고지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효 중단이 되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서의 의사표시, 최고로서의 그 효과가 쭉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이 종료되는 2012년 8월 30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보완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 전에 소제기를 했으니까요. 이거는 제대로 된 보완 조치를 한 것이죠. 그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 요건은 갖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적법하게 시효가 중단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소송 고지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요 소송 고지의 경우에 그러니까 시효 중단되는 그 시점, 그것도 법원에 소송 고지서를 제출한 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부터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서요.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이내만 보완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그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밑줄 쳐놓은 부분 보면은 소송 고지를 인한 최고의 경우에는 법원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종료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네, 이 사례도 이제 이런 거예요. A가 비가해 차량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A가 이제 B가 이제 책임보험을 든 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책임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에 A가 이제 B에게 소송 고지를 했습니다. 소송 고지 신청을 했어요. 이게 이제 2006년 6월 1일입니다. 어떤 내용의 소송 고지냐면은 내가 C 보험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너에게 내가 권리 행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소송 고지를 했으니까요. 이거는 B에 대해서 어떤 최고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송 고지 신청을 한 요 시점에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의 C에 대한 소송이 2007년 8월 14일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2007년 1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했냐 이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최고 후 6개월, 언제부터 6개월을 따져야 되나? 이때부터 따져야 된다는 거,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6개월을 따져야 되는데, 이거 아직 재판 진행 중일 때 이렇게 소를 제기했으니까 이거는 적법한 보완 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됐고, 소송고지 신청한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됐고, 쭉 최고로서의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요. 이거는 적법하게 시효가 중단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입니다. 자, 재판상 청구인데요. 재판상 그 청구에 의해서 이제 시효가 중단이 된다. 뭐 가장 이제 강한 권리 행사가 재판상 청구이니까요. 뭐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거는 당연하겠죠. 재판상 청구 이제 A가 B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판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시효 중단이 되는 시점, 시작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은 소재기시입니다. 소재기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그날 바로 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소재기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럼 종점, 언제까지 시효가 중단돼 있냐 이거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시효가 중단이 돼요. 앞에 진행되던 게 다 없어지고 0이 돼요. 그럼 언제까지 0이냐 이거야. 언제까지 0이냐. 그리고 다시 스타트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거는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해요. 그 다음 날부터겠죠. 그러니까 재판이 뭐 대법원까지 가면서 뭐 3년 정도 걸렸다 이거예요. 그럼 3년 동안은 시효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6번 판례를 보면은요,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소제기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B를 이렇게 피고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이제 거라는 거예요. 뭐 B가 사망했다든가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져서 상속인인 C로 이렇게 바꿨다 이거 피고를. 자, 그런데 요 B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시점에서는 시효 완성 전인데요. B에게서 C에게로 B를 C로 이렇게 바꾼 시점에선 시효가 완성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피고의 경정으로 보게 되면은 경정시를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됐는지를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효가 완성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는 시효 완성 전인데 요 C로 만약에 피고를 경정했다. 그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됐다면 이거 시효가 완성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요 처음 소 제기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됐다고 봐야 요 권리자의 보호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B에서 C로 바꾼 게 피고의 경정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 정정이다 이게. 당사자를 착오로 잘못 지정을 해서 그거를 단지 이렇게 정정한 것이다. 당사자 표시 정정이다. 이렇게 하면 처음 소 제기,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는 제도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넓게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권리자의 소멸시효에 있어서의 어떤 구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요. B가 사망한 거예요. 몰랐어요, A는요.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B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은 요 상속인을 피고로 봐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6번 판례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A가 이제 B에 대해서 이렇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요. A가 이미 B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상속인인지를 모른 겁니다. 그래서 A가요, B에 대해서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냥 피고를 B라고 하면서 B의 상속인이 누군지 밝혀지면 바꾸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소장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판 진행 중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제 확인하고 B의 상속인이 C인 것을 확인해서 이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한 거죠. C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한 건데요. 우리 대법원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A가 B 사망한 걸 알면서도 이렇게 B를
피고로 써서 냈다 하더라도 A의 진정한 의사는 B의 상속인을 피고로 한 것이다. 그래서 B의 상속인인 C를 당사자로 표시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렇다면 최초 소재기 시점에서 시효 중단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도요. 사실은 이렇게 권리자의 소멸시효에 있어서의 구제, 그런 걸 위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소재기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6번 판례는요, 그 전에는 그거 모르고, 사망한 걸 모르고 이제 B를 피고로 해서 소재기했다가 밝혀져서 바꾼 경우에, 상속인을 바꾼 경우에 당사자 표시 정정 인정된다는 거였는데, 6번 판례는 B가 사망한 걸 알면서도 이게 피고를 B로 표시했다 하더라도요,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한 걸 알았다면 피고를 B 이렇게는 잘 보통은 안 하겠죠. B의 망 B의 상속인 뭐 이렇게 하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을 나는 피고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표시할 텐데, 이 사안의 경우는 변호사가 선임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B, 사망한 사람 B를 이렇게 적었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자, 7번 판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판례인데요. 사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요, 기본적으로 1심에서는 당사자 표시 정정을 아주 넓게 인정을 해줘요. 사자였다. 그러면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준다. 1심에서는 아주 넓게 인정해 줍니다. 그 이유는 소멸시효에 있어서 권리자를 이제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단 판결이 선고가 되면은요, 그거는 당연 무효 판결이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심이 진행 중일 때는 당사자 표시를 넓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1심이 끝나버렸어. 판결이 선고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 무효 판결이다. 대립 당사자 구조가 없었던 거잖아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받은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거예요. 당연 무효다라는 겁니다. 이건 항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인들이 수개도 못하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판결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이냐면은요, A가 B를 상대로 2002년 7월 27일에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B가 2008년 10월 18일에 사망을 했고, C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B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요, 다시 B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2012년 5월 9일에 다시 후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효 중단을 위해서 후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 진행 중에 B의 사망 사실이 밝혀져서 C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했다면 이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9월 7일에 그냥 승소 판결이 나버렸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 이거는 당연 무효 판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C를 상대로, 이게 당연 무효 판결이니까 C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2년 12월 3일에 소를 제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A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B를 상대로 소제기한 게 이제 무효라 하더라도 어쨌든 2012년 5월 9일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제기를 했고 어쨌든 무효인 판결을 이때 받고 6개월 이내에 후속 조치로 다시 소를 제기했으니까 요 시점에서 최초 소제기 시점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취하, 각하, 기각이 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다시 후속 조치를 취하면 최초 소제기 시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법이.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일단 소제기는 했다. 그런데 그게 뭐 각하, 기각, 취하 된 것처럼 어쨌든 무효인 판결이 났고 요때부터 6개월 이내에 후속 조치를 취했으니까 요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자를 상대로 해서 받은 판결은 제대로 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기를 제대로 했다가 이게 취하, 각하, 기각이 되면 6개월 이내에 후속 조치를 취하면 최초 소제기 시의 시효 중단력이 유지된다. 그렇지만 최초 소제기 이게 적어도 적법한 권리 행사, 어떤 정당한 어떤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사자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인 소송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송이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10년이 지나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C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라는 것이 7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A가요,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 이게. 다시 후소를 또 제기한다 라고 하면 이건 기판력에 반하는 소송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미 판결이 확정돼서 기판력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판결 이후에 똑같은 소송을 또 제기했다 이거예요. 그건 기판력에 반하는 소송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후소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 보호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소멸시효가 10년 거의 돼간다 이거야. 완성돼 간다. 그런 경우에 후소는요,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은 이렇게 시효 완성을 위해서 후소를 제기한다. 시효 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후소를 제기한다. 이거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인정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 의견에서는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채권은 영구 불멸 이거를 예상한 게 아니다. 한시성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상 청구를 했어요. 10년이 완료될 무렵에 또 소를 제기해서 또 10년이 또 연장이 돼요. 또 끝나갈 무렵에 또 신소 제기해서 또 10년 연장돼요. 그러한 채권이 영구 불멸 이런 것들을 예상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는 기판력에 반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다. 그냥 기판력 이론에 의해서 그냥 부적법 각하를 해야 된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채무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 채권 출심 기관이 난립하고 횡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채무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뭐 권리자를 보호해 줘야겠죠. 권리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다시 소를 제기했다면 권리에 잠자지 않았던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맞지.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 채무자를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9번 판례는 이제 뭐냐면은 그렇다면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 뭐 가능하다 이거예요. A가 B를 상대로 1억 원, 그래서 이제 전소가 있었어요. 전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효 중단을 위한 그 후소를 제기할 때 또 이행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지급하라는 이러한 이행의 소를 또 제기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요, 후소를 반드시 이행의 소로만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냐면은 뭐 10년 이제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그 전소 변론 종결 이후에, 그러니까 전소 변론 종결 당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거는 B가 다 주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안 그러면 기판력이 생겨서 차단효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후소를 제기하면 전소 변론 종결 시부터 그 후소 변론 종결 시까지의 사유는요, 기판력에 반하지 않죠.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죠.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는 거는 전소 변론 종결 시까지의 사유, 그거를 주장 못하는 거예요, 후소에서. 그런데 전소 변론 종결 이후부터 후소 변론 종결까지의 생긴 사유는요, 후소에서 당연히 이거는 피고가 또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그 후소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기판력이 생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효 중단을 위해서 이제 후소를 이행의 소로 제기하면 사실 A의 입장에서는 패소할 위험도 있는 거예요. 전소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 때문에 A의 입장에서는 패소할 위험 부담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 부담도 또 상당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인지대, 뭐 성단료, 변호사 보수,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행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B의 입장에서도 전소 변론 종결 이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언제든지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소 변론 종결 전의 사유는 청구 이의 사유가 안 되죠. 이건 기판력 때문에. 근데 전소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는 언제든지 B가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효 중단을 위해서 A가 이렇게 후소를 제기하면 B는요, 요 후소에서 무조건 주장을 해야죠. 자기에게 유리한 사유를. 전소 변론 종결 이후부터 후소 변론 종결 사이에 발생한 피고에게 유리한 사유는 그때 주장하지 않으면 또 기판력이 생기니까요. 이때는 무조건 이 후소에 응소해서 다퉈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할 사유들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가 아니었다면 B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서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면 어쩔 수 없이 B는 그 소송에서 다퉈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해서 자기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조금은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어떤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을 인정하자라는 게 다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행의 소송 말고 새로운 방식의 어떤 확인 소송,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A가 시효 중단을 위해서 B에게 소제기했음을 확인한다. 아주 단순한 요것만 확인하는 소송을 하면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 뭐 A의 입장에서 패소 부담이 있고, 그죠? 전수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 때문에 패소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비용이 드는 그런 뭐 문제가 있고, B의 입장에서도 이제 청구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걸 무조건 요 후수에서 주장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단순하게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가 제기됐다. 요거만 확인을 딱 구하면 된다 이거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뭐 기판료 같은 거 안 생긴다 이거야. 이런 소송을 인정하자라는 게 다수 견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송은 이제 청구 취지가 이제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전소의 기한제 요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이 이제 시효 중단 소송에 의해서 이제 중단된다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2004년 11월 10일 선고 2003 가합 1526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뭐 이런 어떤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는데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이 사건 소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런 이제 확인을 구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이제 주장하는 청구 원인도 전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리고 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제기가 제기됐다. 요것만 주장 입증하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뭐 증명도 전소 판결문 사본, 확정 증명서 이 정도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은 낯설고 설익은 소송 형태다.